4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8.25%입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오전 사전투표를 마쳤죠.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몸을 낮췄고 국민의힘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떠난 뒤 언론의 노출을 피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늘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정치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첫 공개 활동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류 반장, 후보들도 오늘 사전투표를 했나요? 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했고요. 또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이요? 부산, 네. 부산 지역에서는 김영춘, 박형준 후보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박 반장, 민주당은 사과와 함께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는 오늘 공세를 더 강화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곡동 땅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왔다며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흑색 선전이 도를 넘었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선대위가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성명도 냈던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열립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는 지난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보다 현재 투표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연속 사죄 읍소 모드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과 또 여당의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본투표 당일엔 저희가 좀 바쁘겠죠? 그 당일? 예. 그 선거 때 당연히 바빠요. 전 내일 그럼 미리 투표를 하고 늦게 나오겠습니다. 무슨 투표?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하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좀 행사하고 좀 늦게 오겠습니다. 아니, 저 공통된 의견이에요? 저는 근데 마음만 아직 2030이어가지고 아직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투표 네, 알았어요, 당일날 제가 알았어요. 좀 늦게 나오고. 알았습니다. 토요일 날 네, 다들 사전투표 하셨나요? 조 반장이 합법적인 지각을 위해서 본투표 7일에 투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유권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선거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본투표 날 투표를 하고 좀 천천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네, 방금 전 5시 기준으로요. 오늘 6시 사전투표가 마감됐고요. 5시 기준으로 서울은 8.68, 부산은 7.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 첫날과 비교를 하면요. 서울과 부산 모두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앞 삼청동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본인 확인을 해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죄송하지만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시겠어요? 본인 확인하게. 네. 아, 네. 네, 문 대통령은 아마 본투표에 필요한 선거인 명부 용지를 좀 가져왔던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은 삼청 동장에게 사전투표 많이들 와서 하는 편이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대 치고는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수고하셨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연히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겠죠. 오늘 투표는 30분쯤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3년 전의 지방선거 때는 투표 전날에 브리핑도 하고 참모들도 동행해서 함께 투표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 결정은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종석, 장하성,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도 많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박영선 후보, 김영준 후보가 모두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미리 투표 일정을 공지를 하진 않았고 또 투표 후에 이제 사진만 공개를 했는데요. 박 후보는 혼자 그리고 김 후보는 부인과 자녀, 가족들과 함께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 시장 선거다. 부산 살리는 시장감을 뽑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후보 중에서는 박형준 후보만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투표, 오세훈 후보는 내일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식목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입니다. 썩은 나무 자르고 나무 심으면 4월 7일 날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겁니다. 네, 사전투표 당일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 앞에 읍소했습니다. 사흘째인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를 재차 언급하면서 처절하게 성찰해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 1년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해야 하는 귀중한 기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성범죄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분노한다면 투표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빚을 내어 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 잃은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와 여권 인사들은 도리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네, 사실 요 며칠 제가 여야 지도부들의 소식 매일매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야 캠프에서 후보들만큼 시선을 끄는 신스틸러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앞서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고민정 의원입니다. 울고 자고 또 꽃밭에 선 사진 전해드렸었죠. 야당뿐 아니라 진중권 전 교수까지 나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고 의원 할 말은 많지만 참겠다.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라.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그 말씀만큼은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1년이라도 전반기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개혁기가 된다면 그 개혁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또 다른 신스틸러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인데요. 앞서 박 후보의 점퍼에서 당명과 구호, 합니다 박영선이 빠졌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민주당 홍보위원장 출신의 손 전 의원, 당은 다르지만 박 후보에게 스타일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글씨가 없어서 누군지 몰라요. 박영선인지 이영선인지. 이쪽에다가 1번 크게 넣으시고요. 지금 이쪽에 1번이 흐릿하게 있죠. 하늘색으로. 그것도 사선으로. 지금 무슨 겉멋에 들려서 선거합니까? 글씨가 보이고 이름이 보여야죠. 네, 이 이후에 실제로 이 점퍼의 모습이 좀 바뀌기도 했는데요. 손 전 의원, 박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페이스북에 서울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의원, 구청장, 기초의원들이 몇 명인데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영선 후보와 여권 단일화를 했던 우상호, 김진애, 조정훈 전 후보, 유세 현장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우 후보는 어제 송파 유세에 참여했다는 글을 올리긴 했지만요. 유세 장면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시선을 끄는 신스틸러 아닌 신스틸러라고 할까요? 다음은 오세훈 후보 캠프의 신스틸러입니다. 오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오 후보가 없는 곳에서도 혼자서 유세를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어제는 부산 박형준 후보 캠프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여기서 부산이 고향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자, 누구? 안철수 아이가? 자, 와, 여기 왔노?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부산 상고 나오셨고요. 저희 아버님 부산 공고 나오셨고요. 저는 부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네, 안 대표 이번 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모두 심판하는 선거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 후보는 안 후보와 본인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안철수 대표와 저와 패스 형이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패스 형 아시죠? 우리 다 동구 출신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네, 안 대표가 부산까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 아마도 보궐선거 이후에 이뤄질 야권의 정계 개편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거겠죠. 안 대표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까지 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 후보 캠프의 신스틸러 이 사람입니다. 역시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면서 오만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은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금전 의원, 민주당 의원 시절의 옛 동료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순항, 문 대통령도 투표. 여당 혁신 노력 봐달라. 야당 분노한다면 투표하라. 네. 자, 오늘과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죠. 이제 오늘 6시까지 사전 투표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투표율을 그 류반장 발제하는 동안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 6시 거는 집계가 안 됐네요. 그죠? 5시 기준으로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후 5시 기준 전국 사전 투표율이 8.25%인데 아까 이제 류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이제 다소 높은 이제 그런 수치지만은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6시 거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죠. 자, 그나저나 이제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 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블랙아웃 그런 기간인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지난달 31일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28.2%, 오세훈 후보 50.5%로 5후보가 우세합니다. 저희 JTBC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박영선 후보 36.1%, 오세훈 후보 57.1%로 역시 5후보가 우세합니다. 21%포인트 차고요. 자, 부산시장 후보도 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김영춘 26.7%, 박형준 46.8% 역시 박 후보가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한 언론은 총선 때 투표 성향과 이번 선거의 지지율을 함께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총선 당시 여당표 29%가 오세훈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5일 동안 이제 민심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심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류반장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 그 류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부동층이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의 향배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 어제 사전 투표한다고 뭐 목소리를 높이더니 결국 안 했네요, 류반장. 네, 좀 선거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보도를 하기 위해서 본투표에 좀 늦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특집이라 가지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준비할 게 네, 새벽 많았어요. 6시에도 하면 되니까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좀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사전 투표 동료 인증샷 2장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추억의 최 반장과 또 요거라고 그래서 저는 고반장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요 네. 사진입니다. 네. 예. 회의에서 소개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앞다투어서 인증샷을 막 보내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쪼개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여정의 가족들도 투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혁 전 반장은 이제 가끔 방송에 나오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좀 보는데 고석승 전 반장은 상당히 오랜만에 얼굴 보네요. 네, 고석승 반장이 더 반가우신 거죠?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저야 똑같죠, 제 입장에서는. 최 반장이 방금 유튜브에 그 류정화 반장 힘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실시간으로 항상 보는 것 같습니다. 한가한 모양이네. 그럼 연락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민주당은 지금 뭐 읍소 모드입니다. 몸을 뭐 최대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꾸짖되 버리진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고, 하지만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는 발견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월세 인상 때문에 결국 박영선 후보 캠프 보직을 내려놨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입자에게 5%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을 발의했는데 법 통과 약 한 달 전에 9% 월세를 올려서 논란이 된 건데요. 당시 박 의원은 이런 행태를 예측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퍼지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아마 이제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한 가지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2의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어서 젊은 층의 친근한 이미지였던 박 의원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이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해 3월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14.5%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전세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에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었고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반포 아파트 임대료를 23.3% 올렸다고 하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시던 분에게 올린 것도 아니고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2년 사이에 말하자면 전세금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가격을 받는 건 자본주의에서 비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박 의원의 경우 본인이 법안을 주동적으로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뒤가 다르다는 점은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정말 부동산 이슈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연이어 이제 사죄를 했고 민주당은 뭐 계속해서 읍소 모드로 가고 있는데 막상 유세 현장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얘기인데요. 오늘 여의도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부동산 폭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어쨌든 정치는 결과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폭등 때문에 우리 청년이나 우리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우리 직장인들께서 나는 언제 내 집 한번 가져보느냐, 맨날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이사 다니기도 아주 지겹고 불편한데 나는 언제 내 집 가져보느냐는. 네, 그러니까 결과대로 책임을 지기는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주위에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는 것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투기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이은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 없는 쇼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입장 자체를 뭐 바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전제를 달았고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의 브리핑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무튼 관련된 논란이 있었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또 비판을 하면서 정치권 논란으로 좀 이어진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순항, 문 대통령도 투표, 여당 혁신 노력 봐달라, 야당 분노한다면 투표하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초점을 좀 맞출 텐데요.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먼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일 사전투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류 반장 발제 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다만 셈법은 제각각일 텐데요. 본선거일까지 앞으로 5일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막판 총공세도 펼치고 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청을 찾았죠. 자신의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에서 미리 한 표를 행사한 건데요. 사전투표 직후 박 후보의 일성은 뭐였을까요? 사전투표는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에 대한 반영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거짓말을 하는 후보가 서울 시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후보를 뽑아달라는 말입니다. 박영선은 참, 오세훈은 거짓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겠죠. 박 후보와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이에 맞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도 민주당 못지않게 사전투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띄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분노하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성향의 정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통념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휩쓸었던 지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엔 높은 사전투표율의 공식이 깨질 것이라고 예상한 걸까요? 여론조사에서 2030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정권을 심판하려는 20대, 30대의 표심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저 오세훈을 지지해 주십시오. 무능과 오만으로 가득 찬 민주당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저 오세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집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동상이몽입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독려한 이유는 결국 지지층 결집입니다. 민주당 주력 지지층인 40대 상당수가 직장인들이죠. 본선거인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긴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박 후보 측은 휴일인 내일 40대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하는 2030 청년층의 가당 민심도 정권 심판론에 쏠려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직성, 공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후보에게 표를 준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치 빠른 여정의 가족분들은 박 후보의 말에서 이미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본선거일까지 거짓말 총공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객 전도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내곡동 의혹은 그저 공격을 위한 명분인 것 같은데요. 당구로 치자면 이제 내곡동 그냥 쿠션이고 거짓말이 목적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인근 식당에 왔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증인은 당시 내곡동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한 식당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안골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네.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잘생겨서 눈에 띄었다. 한때 배우 이병헌 씨를 제쳤던 인기남이 맞긴 맞았나 봅니다. 또 이게 스타일 자체가 좋잖아요. 대중정치인으로서. 그런 게 이제 자산이죠. 식당 주인이 오 후보를 기억한 이유는 잘생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작인 김모 씨가 직접 오세훈 후보를 데려왔다고 언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아니 홀에 있다가 주말을 갔는데요.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식당 주인 아들의 기억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오보의 패션까지 떠올렸습니다. 오보가 그 유명한 페라가땡 구두를 신고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안에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혹시 그 하얀 면바지에 멋진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죠? 그게 그 페데가모. 예. 식당 주인은 왜 그렇게 높으신 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증언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죠. 후보와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오보에게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거짓말을 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조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특히 식당 주인이 인터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문제 삼았는데요. 조 대변인은 뉴스공장이 아니라 뉴스공작소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란 분이 김어준의 지령에 맞춰 오보의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누가 여당의 실질적 대표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조 대변인 아예 과거 박영선 후보가 페라가땡 구두를 신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의 구두 일부가 저렇게 해진 모습이죠. 최근 박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신고 다니는 구멍난 파란 운동화 이미지가 겹치는데요. 그 사진 아래에는 저렇게 혜택가로 47만 8,060원에 판매되고 있는 동일 구두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페라가땡 공격을 빈정대기 위한 맞불성 게시물로 보입니다. 이준석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도 인터뷰 방송의 목적이 불순하다고 일갈했는데요. 나중에 오 후보가 당선되면 TBS에서 김 씨의 위치가 흔들릴 때 오세훈이 자신을 공격했던 김어준을 때린다. 이런 항변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결국 향후 김어준 씨가 궁지에 몰릴 때를 대비한 방어용 명분 쌓기라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전면 부인했죠. 오늘 내곡동 그 식당 주인 인터뷰가 좀 계속 화제이고 논란인데요. 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뭐라 그랬죠? 그 식당에서 생태탕 뭐 봤다, 구두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요새 단답형이 유행인가 봅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오 후보의 용산 참사 관련 발언에 논평을 냈었죠. 욕도 아깝다. 이 5글자가 전부였는데요. 오 후보도 민주당의 거짓말 공세 사실이 아닙니다. 딱 7글자 단답으로 맞받아쳤네요. 오 후보의 반격 카드는 천안함이었는데요. 오 후보도 사실 원쿠션 공격을 펼쳤습니다. 천안함은 수단일 뿐 진짜 목적구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부가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진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었죠. 하지만 여론의 반발로 각하했는데요. 이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 정부는 아직도 천안함 좌초설, 조작설에 미련을 못 보랐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는데요. 문 대통령을 향해서 정부의 입장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 본인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공격 포인트였죠. 박영선 후보가 당명이 빠진 하늘색 점퍼를 입은 이유도 오늘 직접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사전투표 동료 동상이몽, 본선거까지 막판 총공세. 네, 지금 막 6시 이제 사전투표, 오늘 첫날 사전투표율이죠. 6시까지 이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첫날 사전투표율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막 나왔고요. 첫날 사전투표율은 9.14%. 이건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9.14%로 집계가 됐고요. 3년 전에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그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이 9.65%였고 또 부산이 8.63%였습니다. 서울이 좀 더 높네요. 그죠? 네. 자, 박영선 후보가 하늘색 점퍼로 바꿔 입은 이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마케팅이 안 먹히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박 후보가 점퍼를 바꿔 입은 이유를 직접 밝혔다면서요? 네, 직접 이제 이유를 밝혔는데요. 박 후보는 현수막이나 옷 디자인에 후보의 의사가 반영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퍼를 바꿔 입은 건 좀 더 뚜렷하게 후보를 구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많은 지지자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이름을 좀 크게 써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실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흰색 점퍼를 입고 있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없는 그냥 하얀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이제 진행자가 이제 당색인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바꾼 이유도 물어봤는데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색을 보면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이 저희 민주당 색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당 파란색 자체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디자이너는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 물결을 일으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그런 어떤 기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점퍼를 바꾸는데 손혜원 전 의원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손혜원 의원이 원래 디자인, 홍보 전문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박영선 후보가 오늘 오후에 서울 용산구의 유세 현장에서도 이 지지자들이 이름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이름을 좀 키웠고 하늘색 점퍼를 만들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색 옷을 입으면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인 손혜원 TV에서 했던 조언입니다. 손 전 의원은 박 후보의 유세 현장 사진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 현장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디자인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글씨가 없어서 누군지 몰라요. 박영선인지 이영선인지. 이쪽에다가 1번 크게 넣으시고요. 글씨가 보이고 이름이 보여야죠. 번호도 안 보이고 이름도 안 보이고 얼굴도 가리고서는 무슨 선거를 합니까? 네, 손 전 의원인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젊어서 눈에 더 잘 띈다면서 그래도 빨간색 속에서 눈에 잘 띄라고 흰색으로 바꿔서 입고 나오는데 박 후보는 똑같은 파란색에 번호도 안 보이고 얼굴도 안 보이고 무슨 선거를 하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무슨 겉멋 들여서 선거하느냐. 지금 박영선 후보의 디자인 관련된 건 2012년 문재인 후보 디자인 때보다 훨씬 더 최악이다. 지금 이 옷을 가지고 열흘 남은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박 후보에 대한 관심을 끊겠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생태탕 그 식당 주인의 증언 때문이에요. 네,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한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오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내놨는데요. 선대위는 오 후보는 내곡동 땅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당일에 오 후보의 큰 처남이 측량이 아니라 대학원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어도 일부 행사 순서에만 참석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어제 KBS 보도로 사진과 증거가 공개되면서 큰 처남이 전체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압박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 공약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후보, 거짓말쟁이 후보를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시민 여러분께 뽑아줄 리가 만무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기대하고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기자들이 중대 결심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선대위 측은 두고 봐달라라고만 답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중대 결심이 뭘까요? 네, 그 오늘 긴급 성명에 뭐 그런 표현도 있고 아무튼 궁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는 이게 다 흑색 선전이고 사실이 아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을 봤다는 생태탕 식당 주인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자신을 향한 내곡동 땅 특혜 의혹 공세에 대해서는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십몇 년 전 일을 끄집어내고 문제 제기가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어준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 딸을 직접 출연시켜서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론 없이 펼칠 기회를 주기도 했다면서 뉴스 공장이 아니라 뉴스 공작소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쏘아붙였는데요. 그러면서 4월 7일은 권력형 성폭행은 물론 김어준의 뉴스 공작소도 심판하는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 전에 이제 KBS를 항의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증언을 보도한 언론사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두 후보의 오늘 일정도 궁금한데, 박영선 후보는 오늘 새로운 공약을 내놨다는 거죠, 신반장? 네, 박 후보가 20대 청년들 통신비 지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 남대문 집중 유세에서 만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매월 5GB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반값 데이터 요금 서울부터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30에 좀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공약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는 적벽대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라면서 전세 역전을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 상록수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후보는 또 옥석 인근 한강 나들목 자전거 도로에서 뚝섬 유원지 수변공원까지 약 6km를 전기 자전거로 달리면서 오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40분간 자전거를 탔는데요. 탐소 감축 등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친환경 정책 부재를 우회 비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박 후보는 서울시 탄소 중립 달성 시기를 기존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으로 정한 반면 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전거를 왜 탔나 했더니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나저나 이제 정말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운 공약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또 표심을 또 얻기 위한 그런 차원일 텐데, 오세훈 후보는 오늘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면서요, 박 반장? 네, 오세훈 후보는 2030 세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후보는 서울 마포구 상암 DMC 일대에서 만난 20대, 30대 청년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씨에 맑은 봄바람을 맞으면서 서울시 미래를 함께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으면 이런 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는데요. 2030 청년들의 표심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특히 방금 전에 우리 연설해줬던 친구처럼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드디어 유쾌한 반란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 본인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금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분들도 다 얼싸안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어우러지는 나라, 화합의 나라, 통합의 나라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네, 오 후보는 오늘 사전 투표를 하는 대신에 상대적 취약지로 꼽히는 지역을 찾아서 이제 집중 공략에 나섰는데요. 동묘 벼룩시장을 찾아서 종로로의 과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꼽으면서 일할 때는 욕을 많이 먹었다. 왜 서울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을 없애느냐고 했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은 꼭 가보는 명소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해서 사과한 일을 두고는 이제 선거 며칠 남겨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선거가 끝나고도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쫓는 후보나 쫓기는 후보나 다 마음이 급한 건 마찬가지겠죠. 아까 그 적벽대전의 새바람이라고 그랬죠. 네, 박 후보가 그런 표현을 썼고, 지금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또 굳히기 쪽에 또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일 텐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여론의 동향이 좀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사전투표 동료 셈법 제각각 막판 네거티브 총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선 건데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오늘 행사 자체가 공개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였는데요.
아버지를 부축하고 투표장에 들어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요. 투표소 인근에는 지지 인파도 몰렸는데요. 박수와 환호로 윤 전 총장을 반겼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선생님 아들 잘 키우셨어. 지난달 4일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죠. 취재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보를 저희가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윤 전 총장 측이 밝힌 침묵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투표 촉구 등 정치적 행위는 정당인도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자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면 왜 사전투표 일정을 굳이 언론에 알렸는지 의문입니다. 정당인인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조차 별도의 일정 공개 없이 조용히 투표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 촉구는 자제하는 게 맞더라. 이미 언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냈었죠. 이번 재보선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면서 투표해야 바뀐다고 말입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현직 검사가 직언을 했었죠.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각해달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선 부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전투표 공개를 놓고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사전투표 해야죠. 그런데 그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투표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커다랗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는 난 보지 않아요.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정치 행위인지 아닌지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유력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나란히 1위에 올랐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힌 모습입니다. 국민들에게 윤 전 총장은 이미 상수입니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점쳤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3개월 전 조사 때보다 출마할 거란 전망이 2배로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 지인들도 대선 출마를 상수로 보는 듯합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 이른바 윤석열 전기 제작의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집필 작가를 도와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유년 시절의 일화는 물론이고 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빚었던 갈등 상황도 담길 거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갈등에 주목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공정이란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부동산 내로남불을 혁파하겠다 고개를 숙였죠.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을 오히려 범죄를 턴 게 아니라 검찰을 털잖아요. 그 탄압받는 내용이 이 사람이 일관되게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다. 공정의 정신을 일관되게 관철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과 맞았다고 보고, 그래서 일종의 공정 메신저, 공정을 상징하는 이런 인물이 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공정이란 가치, 보수와 진보로 나눠 따질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윤 전 총장의 칼날, 보수와 진보를 따지진 않은 듯합니다. 이런 윤 전 총장에게 제3의 길을 가라 훈수를 둔 분이 등장했습니다. 정치권에 때 아닌 별빛을 내리기도 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별시 중에서 내가 가장 유명할걸? 별주부전. 별에서 온 건데 얼마나 유명하죠. 별사탕도 있고. 별사탕이 제일 별다방도 있고. 야, 별천지.
여기에 별의 순간을 맞은 별성렬도 있죠. 별을 예언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엔 별 자리를 그렸습니다. 우리 정당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프랑스 마크롱이 성공한 예가 뭐냐? 국민이 양당에 짜증을 낸 거다. 마크롱의 등장으로 두 지배 정당이 망가졌다. 윤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마크롱 대통령. 그동안 프랑스를 양분했던 공화당과 사회당이 아닌 신생정당 후보로 출마해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마크롱의 전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때 꿈꿨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원내 의석 하나도 없는 신생 중도정당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의 60년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대선에서도 국민들께서 그 같은 대변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난 총선 때까지도 마크롱의 꿈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때도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혹평했었죠. 이 안철수 같은 분이 마크롱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에 자기가 처음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떴을 적에 그때 국민의 지지도도 상당했잖아요. 그때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위 비전을 갖고 나왔으면은 아마 성공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마크롱 정신을 내가 한번 받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난 보진 않습니다. 요즘 안 대표는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힘에 공을 들이고 있죠. 마크롱의 길은 포기한 듯한데요. 아무래도 안 대표의 마크롱은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마카롱의 추억으로 남겨야 할 듯 싶습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김 위원장이 제시한 별자리 마크롱의 길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 전 총장에겐 독인 백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른바 이 제3지대 김 위원장 본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오는 7일 재보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을 떠나는 김 위원장. 뭔가 보관이 있는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정만 공개, 윤석열 사전투표 묵묵부답, 김종인 별자리는 마크롱. 네, 오늘 갤럽이 이제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동률이었고요. 똑같이 나왔는데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한 자릿수로 내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11%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4%포인트 떨어지면서 7%가 됐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명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지사는 오늘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 페이스북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저희들의 혁신 노력까지 버리지는 말아주기를 호소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의 복잡한 심정이 담긴 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보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 대선 주자가 또 있죠. 정세균 총리를 이제 많이들 꼽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어제부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있어요. 네, 정세균 총리 주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쯤에는 사의를 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문 대통령에게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 총리의 한 측근은 정 총리의 대권 도전 의지가 확고하다.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 총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스케줄에 맞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오는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사퇴 가능성은 뭐 많이 열어둔 그런 발언으로 보이고요.
지금 정 총리 후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의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용 가능성도 점칩니다. 성별 안배를 고려한 여성 총리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은혜 사회부총리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놓고서요. 검찰과 공수처가 결국 충돌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상부 지시에 따라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긴급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는 건데요.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이 어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그 긴급 출금을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검사는 금지한 게 아니라 승인한 혐의죠. 예, 승인한 혐의를 받고 네. 있고 죄송합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를 이용해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면서 그러니까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다시 공수처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공수처의 요청을 무시하고 두 사람을 이제 글쎄요, 기소를 어제 지금 막 기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기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불편한 신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을 김 처장도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한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 국회에 나와서 이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경우에 그 기소가 만약에 그 법상 그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소기각이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이니까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검찰과 공수처가 정면 충돌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달 6일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면담을 하고 또 관련 내용을 조사를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면담이 이뤄졌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죠.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을 하면서 공수처 관용차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겁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사건 피의자를 공수처장이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데 청사의 출입 기록조차 남지 않는 관용차까지 사용하겠다면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장 관용차가 졸지에 피의자 의전 차량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수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 중요 피해자에 대한 황제 영전 수사까지 하는 공수처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적인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이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군요. 네. 김진욱 공수처장은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를 만들 때부터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들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오지 않았냐면서 그런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주원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공수처장이 도대체 개념이 있는 분인지 참 아연할 따름입니다. 공수처가 출발하는 초기인데 처음부터 저렇게 되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네, 곽상도 의원도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장 차로 모시는데 기가 막혔다면서 남의 눈을 피해 범죄에 저지른 것처럼 승용차를 옮겨 타는 이 지검장의 모습, 피의자를 남몰래 만나는 김 처장의 모습을 볼 때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자, 공수처에서 이번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수원지검은 아직 그 이성윤 지검장과 보고체계와 관련이 있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직접 수사를 의뢰를 하면서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침 공수처가 검사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공수처법에는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다시 가져와서 1호 사건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오세훈 후보 얘기하다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 직속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 개시 결정을 어제 내렸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이제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 각하였고요. 규명인은 진정인인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혹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규명위가 절차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정반대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상철 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라고 봤는데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제 아마 그 천안함 생존 장병들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폭침 당시에 갑판병으로 복무했던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 전 회장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재조사 결정이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다면서 유가족과 생존 장병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재조사 진정을 냈던 지금 제가 얘기했던 신상철 씨가요. 천안함은 좌초됐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상철 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어제도 천안함은 좌초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진술 폭발 아니다. 천안함 사고 직후 생존자 진술 전격 공개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신 씨는 화약 냄새를 맡은 대원이 아무도 없었다. 레이더상에 어떤 접촉물도 없었다는 생존대원의 진술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신 씨는 연상 말미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세월호. 왜? 진실이 중요하니까.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 이상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만 거짓말 같은 현실들 우리가 겪으며 착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오늘 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짓말이든 불편합니다. 불쾌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과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의심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잠함 작전을 한미 합동으로 하고 있는 중에 우리 해군은 적을 본 적도 없고 전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천안함 사건 문제는 여전히 남북 사이에 니들이 했지 우리 안 했다라는 분쟁이 있는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건 북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 발표 내용 중에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한 번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천안함 사건이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폭침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죠.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내릴 필요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정만 공개, 윤석열 사전투표 묵묵부답, 김종인 별자리는 마크롱,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의 G2 균형 외교가 분수령을 맞습니다. 내일 비슷한 시각에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리기 때문인데요. 대중국 견제 공조를 요구하는 미국 그리고 남북 대화와 경제에 영향이 큰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정무위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비롯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실장과 만났습니다. President Trump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수석 대북특사, 북미회담 메이커,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원로 역할을 하던 정 장관을 올해 초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마지막 외교사령탑이죠. 멈춰선 북미 대화를 재가동하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의용 서훈 콤비는 지난 5일 평양 도착 직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6일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5월 북미 정상회담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정 실장은 중국으로, 서 원장은 일본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정의용 장관 옆에는 오래된 파트너 콤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늘 함께였습니다. 정 장관 후임으로 국정원장에서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정 장관이 컴백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투톱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오늘 각기 다른 미션을 갖고 미국과 중국으로 떠나는데요. 우연히 시기가 겹쳐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서훈 실장은 오늘 밤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관한 3국의 협조 방안 논의합니다. 일단 탄도미사일을 쏘며 바이든 행정부를 도발하는 북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겠죠.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Americ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y approach to North Korea, in order to be effective, will be one that we will have to execute in lockstep with our close allies. 백악관이 밝힌 핵심 이제 첫째는 방금 언급한 대북 정책 조율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입니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이 공급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컴퓨터 관련 기기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이에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가운데 50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배정했습니다. It's a once-in-a-generation investment in America, unlike anything we've seen or done. What I'm proposing is a one-time capital investment of roughly $2 trillion in America's future, spread largely over 8 years.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12일에 아예 반도체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삼성전자, 제너럴모터스, 글로벌 파운드리 등 관련 업체들을 모두 불러들였는데요.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자는 취지입니다. 또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군사 쿠데타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모든 이슈가 한미일 안보협의회 책상에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에 중국 견제 4대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We'll also discuss our deep concerns with actions by China, including in Xinjiang, Hong Kong, Taiwan, cyber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economic coercion toward our allies. That's why they're not merely internal matters and why we feel an obligation to raise these issues here today. 美国不代表国际舆论，西方也不代表国际舆论，无论是从人数上来讲，还是从世界潮流来讲，西方的舆论不能被认为是国际舆论。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갔다고 했죠. 내일 아침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최근 들어 북한 더 이상 거칠 수 있을까 싶은 대남 비난 담화, 또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대화의 한 축인 중국의 외교적 요구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한중 외교장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글쎄요, 노력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알아서 노력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느껴집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대미 견제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무려 54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쿠데타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서 무차별 수색도 일삼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양곤 지점에서 일하던 미얀마인 여성은 군부의 총격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With approximately 3,000 civilians fleeing from Myanmar into Thailand this past weekend to escape military shelling. These violent actions by the military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require a strong messag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런데 말만 있을 뿐 정작 국제사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 사절단까지 보내서 군부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미얀마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해서 가스관 사업도 추진 중이죠. 유엔 안보리가 2차례나 열렸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직접 겨냥하는 데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국의 패권적 상업적 이해가 걸려있지 않은 사안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가는 안보실장, 중국 가는 외교장관, 한국, 미중 균형 모색할 것. 마지막에 제목도 잡았지만 미국 가는 안보실장, 중국 가는 외교장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중요한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저나 오늘 그 4월 중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6월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방식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첫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공감을 했고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4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이 4월이니까 정말 이제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는 9일로 예정됐던 미일 정상회담은 미뤄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당초 9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 여파로 일주일, 그러니까 오는 1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면으로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면 회담 상대로 스가 총리를 선택한 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신반장이 마지막에 소개했지만 미얀마 사태가 참 안타깝네요. 지금 외국인 그러니까 현지에서 미얀마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유엔 안보리가 다시 소집됐는데 이번에도 구두 경고에만 그쳤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정의용 장관이 베이징으로 갔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베이징이 아니라 샤먼이라는 도시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네네. 잘못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샤먼이라는 도시가 대만과 또 가까운 지리적 위치라서 맞아요. 또 의미가 있다고 네, 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훈은 미국, 정의용은 중국으로 한국, 미중 균형 모색할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친 한 줄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다뤘지만요. 사전투표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첫날부터 투표소 앞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선거날이 휴일이 아닌 만큼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남은 내일을 모쪼록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 덜어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이 있습니다. 투표권 한 장, 미약해 보일지라도 민심은 모두 이 한 장 한 장에서 탄생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았어요. 뭐 내일 투표할 사람 해요. 네.